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김법석.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맞은 항암제가 혹시 보이피16이라는 약입니까? 환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보이피16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다. 보이피16은 에토포사이드라는 항암제의 옛 이름이다. 에토포사이드는 30여 년 전에 국내에 처음 도입된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최신 항암제였다. 이 약이 처음 들어왔던 순간을 기억하는 60대 의사들은 보이피16이라는 예전 이름을 많이 썼다. 지금은 그 누구도 구시대적 독한 항암제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에토포사이드를 보이피16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요즘 의사들에게 그 이름은 창경원 중앙청 같은 역사 속 이름에 가까울 것이다. 심지어 보이피16이 뭔지 모르는 젊은 의사도 많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이 놀라웠다. 네, 맞아요. 지난번에 맞은 항암제가 보이피16 맞고요. 에토포사이드라는 약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보이피16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아세요? 예전에 30년 전에 제 어린 아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백혈병이 재발돼서 항암 치료를 할 때 아들이 맞았던 항암제가 보이피16이었어요. 그때 그걸 맞으면서 아들 녀석이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보이피16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네요. 그런데 저도 그 약을 맞게 됐네요. 주사 맞다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은 나은 줄 알았던 백혈병이 재발하여 속수무책으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했다. 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의사는 당시 최신 항암제였던 보이피16을 권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보이피16을 몹시 힘들어했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어른도 견디기 쉽지 않은 약이니 10살이 채 되지 않는 아이에게는 그야말로 독하디 독한 약이었다. 제대로 된 구토방지제도 항암제 부작용 예방약도 없던 시절이었다. 아이는 주사 맞기 싫다며 때를 부렸다. 아이는 싫다고 버티고 아버지는 주사에 맞아야 산다고 다그치는 신랑이가 맨날 며칠씩 이루어졌다. 끝내 울면서 주사를 맞고 토악질을 반복하며 무기력해지는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미워졌지만 아들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다. 아들은 힘든 치료를 강요하는 아버지를 원망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면 그 방법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이피16은 효과가 거의 없었고 아들은 결국 눈을 감았다. 그 후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는 소세포 폐암을 진단받고 오래전 아들이 맞았던 그 보이피16을 맞게 된 것이다. 그는 항암 치료가 힘들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보이피16을 맞아보니 과거에 어린 아들이 왜 그토록 항암제를 맞기 싫어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고. 어차피 듣지도 않았을 약인데 왜 그리 모질게도 치료를 강요했는지 후회도 된다고 말했다. 세상에는 직접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본과생 시절 수업 중 어느 내과 교수님이 본인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은 직접 다 먹어본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약을 처방할 때는 실제 약의 작용 방식, 효능, 부작용 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지만 책으로 100번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먹어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었다. 변비약이나 감기약, 위장약, 기침약, 항생제 등은 내가 늘 처방하는 약이지만 막상 직접 먹어보면 느낌이 참 다르다. 변비약을 먹었을 때에는 배가 부글거리는 느낌이 들고 해열제를 먹으면 땀이 살짝 나면서 열이 떨어진다. 철분약을 먹으면 대변이 끔다는 것은 책으로 배워서 알고 있으나 막상 내 변이 끔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는 직접 약을 먹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교과서나 처방전에 적힌 활자화된 설명은 내 속에 저장되지만 경험에서 얻는 지식은 몸에 저장된다.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면 환자들의 이야기가 비로소 제대로 이해된다. 그러나 암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내가 직접 몸으로 겪어볼 수 없는 것뿐이다. 한 환자에게 지금까지 쓰던 항암제 대신 다른 항암제로 바꿔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새로운 항암제는 기존의 것보다 순한 편이어서 덜 힘들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 환자는 내 이야기를 가만히 다듣고 나서 내게 되물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은 항암주사 맞아본 적 없잖아요.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항암 주사를 맞아본 적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항암제가 이전 것보다 얼마나 순한지 정말 힘들지 않은지 알 수 없었다. 물론 그 환자가 그걸 몰라서 물은 질문은 아니었다. 힘든 항암 치료를 경험해 봤을 리 없는 의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이다. 나는 암 환자를 보는 종양내과 의사이지만 암에 걸려보지 않았다. 항암 치료로 인한 고통이나 극심한 통증 위에 암으로 인해 찾아올 내신의 변화나 주변 상황의 변화, 감정의 고지를 그 무수한 마음의 갈래를 나눌 수는 100% 정확히 이해하고 알 방법은 없다. 암 환자가 되면 어떤 심정이 드는지 역시 보고 들은 바로 간접 경험으로 짐작할 뿐이다. 항암 치료나 진통제 처방에 대한 부분도 다르지 않다. 항암 주사를 놓는 사람이기는 해도 내가 항암 주사를 맞아본 적은 없다. 당연히 항암제를 맞으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없다. 암성 통증이 심한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를 피할 수 없고 나는 환자들에게 아프면 참지 말고 진통제를 아끼지 말고 먹으라고 처방하지만 정작 나는 암성 통증을 겪어보지 않았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보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환자들의 고통을 겪어보겠다며 마약성 진통제를 내 몸에 투여하면 나는 곧장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결국 내가 인지하는 항암제 부작용이나 암성 통증, 마약성 진통제 후유증 같은 것들도 환자들의 말과 책으로 얻어진 간접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기에 암을 겪어본 적도 독한 항암제를 맞아본 적도 없는 의사가 환자에게 독한 항암주사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양내과 의사들이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환자와 의사를 떠나 서로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본디 불가능한 일이다.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의 상황을 짐작해 보건대 너는 아마도 이럴 것이라고 짐작한다는 선에 지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고 완벽히 같은 상황과 처지에서의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아무것도 모르던 햇병아리 의사 시절에는 내가 환자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갈수록 그것이 순전히 내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착각은 상대를 이해했으니 더는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더는 상대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다 안다는 오만으로 이어지기 쉬웠다. 환자 이야기를 다 들어줄 만큼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갖고 있지도 못한 상황에서 귀를 충분히 열지조차 않는 내가 환자를 다 이해했다는 착각에 빠진 결과는 뻔했다. 이해하기는커녕 겉돌기만 했다. 그나마 겉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다행이지만 겉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이해했다 치고 넘어가는 순간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야 어느 정도 살아보니 세상에는 정말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안다. 이제는 진료하면서 환자에게 당신을 이해한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한다. 세상에는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눈앞의 환자와 같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므로 완벽히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섣부른 공허한 말보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적어도 오만해지는 것은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환자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쪽에 무게추를 기울인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 의사인 나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일이 생기곤 한다. 바쁜 병원 일가 중에 진료를 받아야 하니 대개 우리 병원을 이용한다. 그날도 땡땡과 진료를 받을 일이 생겨 극과 외래를 찾아갔다. 그날의 외래 담당 교수님은 양방을 띄고 있었다. 양방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외래 시스템인데 말 그대로 외래 진료실 2개를 양쪽으로 열어놓는 것을 말한다. 교수가 한쪽 방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다음 환자는 미리 다른 쪽 방에 들어와 대기하고, 각 방에는 교수의 진료를 돕는 전공의가 있어서 환자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환자 기록을 정리해둔다. 그렇게 전공의와 환자 둘이 저쪽 방에 있는 교수가 넘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내 순서가 되어 한쪽 외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쪽에 앉아있는 전공의가 낯이 익었다. 내 제자이기도 한 D였다. D는 졸업 후 군대에 가면서 소식이 끊겼는데 전역하고 돌아와 땡땡과 레지던트가 된 모양이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과에 들어간 것을 보니 열심히 공부했구나 하고 짐작했다. 이제는 학생 티를 벗어 제법 의사 티도 나고 무척 대견하고 반가웠다. 내가 가르친 학생이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내가 환자가 되어 의사인 제자를 만난다는 사실도 감개무량이었고 뿌듯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내가 외래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D는 내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얼핏 보니 포털 사이트인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폰 화면만 들여다보던 그의 시선은 이었고 모니터를 향했다. 그는 여전히 나는 보지 않은 채 모니터 속 전자 업무 기록에서 내 진료 기록을 확인했고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내게 말을 걸었다. 다른 아픈 데는 없으셨나요? 네, 특별히 불편하진 않고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대화가 오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업무 기록에 있는 내 이름을 분명히 봤을 텐데 거저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한 걸까? 참고로 우리 병원은 얼마 전부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환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당일 접수번호로 호명을 한다. 진료실 안내 전광판에 A3806번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나는 김법석이 아니라 A3806번 환자였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A3806번 환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던 그는 오늘의 검사 기록을 복사 붙여넣기 하더니 다시 스마트폰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옆방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는지 진료가 많이 지연되고 있었다. 교수님이 오지 않으셔서 어색한 침묵만 계속 흘렀다. 나는 그의 옆모습만 쳐다보며 먼저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기도 했다. D 선생 제발 나를 좀 봐. 아는 척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반갑게 인사를 할 텐데. 짝사랑하는 이 학생은 눈으로 쫓으며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며 끙끙대는 남학생처럼 속으로만 이쪽 좀 봐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다. 그러는 그는 끝내 내게 눈길을 주지 않았고 그렇게 5분 가까이 지났을 때 나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그에게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있었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으며 그의 명찰을 확인했지만 그에게는 분명히 땡땡과 전공의 D라고 되어 있었다. 조금 있으면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될 테고 중환자가 아닌 나는 진료라고 해봐야 2, 3분이면 끝날 텐데 그 전에 꼭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오랜만에 만난 제자와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죄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둘이 아닌 셋이 되지 않겠는가. 참지 못한 내가 입을 열었다. 내가 아는 D 선생 아닌가? 그거 하들짝 놀라며 나자빠졌다. 허공 속에서 모르는 환자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 무척 놀란 모양이었다. 너무 놀란 것 때문에 내가 더 놀랄 정도였다. 괜찮은 것인지 물어보자. 그제야 여기에는 어쩐 일이시냐. 그간 잘 지내셨나. 몸은 괜찮으시냐. 아픈 데는 없으시냐 하며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상해버린 뒤였다. 차라리 의사 가운을 입고 갔으면 좀 나았을까? 그랬더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를 쳐다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나는 점프 차림이었다. 아니다. 처음 보자마자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나를 밝혔어야 했는데 그가 먼저 나를 쳐다봐 주기를 바라기만 한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나도 환자가 되어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의사에게 말 걸기가 편치 않았다. 의사 앞에서는 괜히 주눅이 들고 혹여 듣기 싫은 말을 듣거나 아픈 주사를 맞으라고 할까봐 무섭기도 하다. 어쨌든 그날의 일은 내게 두 가지 괴로움을 남겼다. 하나는 내 교육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전공의는 본과 4학년 때 나름대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나를 찾아와 6주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교수로서 선택교과 시간에 환자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지 책으로 배우기 힘든 현장 실습 교육을 열심히 했다. 그런데 오늘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환자가 외래 진료실에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의사가 되어 있었다. 애썼던 6주의 시간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론 그날만 예외였을지도 모른다.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데 그날따라 하필이면 그 시간에 피곤도 몰려오고 점심때가 다 되어가니 배도 고프고 포털 사이트에 중요한 실시간 검색어도 뜨고 내가 모르는 여러 속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모든 환자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날 하필이면 A3806 환자에게 그랬던 것뿐이라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바람일 뿐 마주한 것이 현실이었고 교수로서 내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괴롭게 했다. 또 한 가지 나를 괴롭게 한 것은 나 자신이었다. 나 역시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며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 화면만 쳐다봤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았다. 지난 몇 년의 세월이 부끄러웠다. 환자들 역시 모니터 속 의료 기록만 뚫어지라 보던 내 옆모습만 보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내 환자들에게 미안해졌다. 내가 상처를 받았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제자는 서성을 담는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 전공의도 그렇게 배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전공의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수업에서 나의 부족함이나 전공의와 무심함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했다.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몇 가지 의학적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별로 토론하는 수업이었다. 다른 조들은 활발히 토론하는데 유독 한 조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조의 학생들은 토론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지도하는 교수가 반드시 살펴야 한다. 나는 그 조 학생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주제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 조는 왜 토론 안 해요? 저희는 단톡방으로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8명의 학생 손에는 모두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폰 액정에는 메신저 채팅창이 떠 있었다. 그러니까 8명이 두 줄로 나란히 마주보고 앉아서 메신저로 토론하고 있던 것이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공간 한 자리에 얼굴을 보고 마주 앉아 말없이 스마트폰 메신저 상으로 자판을 눌리대던 광경은 내로서는 심히 충격적이었다. 교수가 함께 있는 수업인데도 문제가 될 거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눈앞에 동료들과 대화하지 않고 문제로 토론하던 이들이 환자를 앞에 두고 어떤 의사가 될지 생각하니 두려웠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더 빠르게 바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반성한들, 좀 더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한들 이런 시대에서 자란 학생들은 의사가 되어도 외래에서 휴대폰 메신저로 질러보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만나게 되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이들보다 30, 40살 많은 사람들일 테고 그 환자들은 스마트폰 메신저보다 면대면 대화가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런 환자들에게 메신저로 대화를 청할 수는 없지 않을까. 나는 교육에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창한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따로 배운 적조차 없다. 그저 의과대학의 요청으로 1년에 몇 시간 강의하는 사람일 뿐이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병동 실습을 나오면 병동에서 챙겨주는 정도가 전부다.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해내는 세계적인 의학자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럴 재주도 없다. 나부터도 그런 훌륭한 의학자가 나 의사가 아니다. 내가 교수랍시고 의과대학 학생 교육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나도 오래 살다 보면 언젠가나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을 텐데 그 미래에 내가 만날 의사는 현재 갓 의과대학에 들어왔거나 아직 고등학생 나이 정도의 학생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를 치료해줄 의사는 적어도 나와 눈 맞추고 대화할 수 있는 의사이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변화가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있고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보다 기계를 통하는 것이 편해지고 있다지만 말과 말 사이에 오가는 눈빛과 미간의 움직임, 새어나오는 숨, 깎다문 입, 멋쩍은 웃음 같은 것들이 전하는 의미는 휴대폰 메신저로는 전달하기가 어렵다. 아무리 말줄임표를 가져다 붙인데도 이모지를 쓴다고 해도 그 무엇의 메신저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때로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것들이 담기고 그렇게 전해지는 의미에 우리는 웃고 울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며 환자의 진심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는 내가 옛날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 살게 될까봐 때때로 두려워지곤 한다.